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렉스터디에서 행정학과 경찰학 전문 맡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예, 오늘 6회 문제 어떠셨나요? 일단 뒤에 살펴보겠지만, 인사행정 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인사행정 앞쪽 파트죠. 앞쪽 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편안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평균도 높고, 전반적인 상위 30% 점수도 높은 편입니다. 예, 이거는 이후에 살펴보겠고요. 먼저,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또 실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33번 문제 동기 이론 박스 문제를 설명하면서 보기 다 해서 우리가 행맨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면서 잠재적 동기지수 얘기했죠. 잠재적 동기지수 식이 잠재적 동기지수. 네. 잠재적 모티베이팅 포텐셜 스코어예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3분의 1에 기술 다양성 더하기 직무 정체성 더하기 직무 중요성 곱하기 자율성 환류죠. 곱하기 환류예요. 그러면 가중치가 얘는 일단 3분의 1이죠. 그리고 여기는 1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이 기술 다양성이나 직무 정체성이나 직무 중요성 각각의 가중치가 3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식을 보면 요 세 가지를 더한 값의 가중치가 3분의 1인 거죠. 제가 이걸 잘못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결론은 달라지지 않아요. 행맨 올드햄은 결국 자율성과 환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가중치가 더 높죠. 됐고, 또 조금 더 나가면 이 식이 어떻게 돼 있나요? 다 곱셈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자율성이나 환류가 0이면, 자율성과 환류가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해되셨나요? 됐죠? 그러면 이거가 비슷한 식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부름의 기대이론이 있죠. 부름의 기대이론에서는 동기부여는 시그마 수단치 곱하기로 바꿀게요. 유인가 곱하기 기대값이잖아요. 그쵸? 얘들도 각각이 곱셈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중에 하나라도 0이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거죠. 되셨나요? 이런 문제가 이전에 과거에 현시 같은 데 문제 나오긴 했었는데 혹시 몰라요. 이렇게 일단 식만 보면 해석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기도 하자라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럼 오늘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문제 살펴보기 전에 오늘 점수의 분포를 개괄적으로 알아보아야 되겠죠. 먼저 오늘 6회의 평균 점수는 91.58점입니다. 높아요. 저희가 3회차 때 91.17점이었는데 그걸 깼어요. 지금까지 1회부터 6회까지 본 시험 중에 가장 평균이 높아요. 그리고 상위 30, 일단 100점은 홈스터디 2분 포함해서 7분이시고요. 상위 30%는 95점입니다. 근데 이 상위 30% 점수인 95점이 상위의 51.67%까지 내려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 분들이 다 맞으시거나 하나 틀렸거나 2개 틀리신 거죠. 예. 그만큼 인사행정이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상대적입니다. 하여튼 잘하셨고요. 대신에 이제 100점은 3회차보다 좀 적죠. 이런 특성이 또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오늘 살펴볼 문제는 총 5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기준이 지금까지 정답률 중에 제일 높아요. 75% 정답률 75% 이하 문제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문제들은 3번, 16번, 23번, 25번, 39번. 보이시죠? 네, 39번 이렇게 5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번부터 갈게요. 제가 이거 미리 풀어놨네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미리 올라와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보죠. 3번 문제입니다. 3번 공공부문에서 선거관리 도구로서 규정성과표 BSC 밸런스 스코어 카드죠.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요? 몇 개인가? 박스 개수 문제죠. 박스 개수 문제고 옳지 않은 것이래요. 보기 가부터 볼까요? 일단 얘는 14년도 행정사 변형 문제예요. 14년도 행정사 변형 문제고, 자 보기 가부터 갈게요.
거시적, 장기적 측면의 조직 문화 형성보다는 순위과 같은 미시적, 단기적 목표와 계획 및 전략에 초점을 둔다. 예. BSC를 주장하신 분들은, 항상 헷갈리죠? 카플란의 노튼 앤 카플란이거든요. 그분 둘이 1992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분들은 경영대학원 교수님들이세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하나 논문을 게재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대략적으로 이제 사적 영역이겠죠, 당연히. 사적 영역에서 경영학과시니까. 사적 영역에서 지금까지 평가가 너무 재무적이고 양적인 평가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질적이고 또 비재무적인 영역까지 가령 조직원들의 역량이라든가 고객과의 신뢰관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확장을 시키는 것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혹은 성장하기 위한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주장을 하시면서 BSC를 제시를 하신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BSC 문제 중에 틀리는 복이나 선지를 만들 때 비교급을 많이 써요. 뭐뭐보다 뭐뭐를 더 중요시 생각한다. 뭐뭐보다 뭐뭐가 더 중요하다. 근데 그런 문제는 일단 그 이름부터 밸런스드잖아요. 균형을 강조한다고요. 그런 선지나 보기들은 틀릴 가능성이 많으니 한 번 더 생각해서 문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나 선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틀리죠. 균형을 강조한다고요. 그리고 성과평가의 구성원의 역량이나 고객의 신뢰를 포함시킬 것을 강조한다. 그쵸? 재무적 관점이 있고, 내부 프로세스, 그리고 고객. 그쵸? 그리고 학습과 성장은 구성원의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오케이? 되셨죠? 맞아요. 그리고 과정 및 조직 내부의 관점보다 결과와 조직 외부적 관점을 더욱 중시한다. 보다 나왔잖아요. 한 번 더 고민해서 한 번 더 봐야 돼. 거의 이렇게 해서 틀리는 선지나 보기를 많이 만들어요. 이게 제가 이제 변형한 문제인데, 이건 변형한 보기인데, 원래 선지는 과정 및 조직 내부 그리고 결과와 조직 외부적 관점의 균형을 추구한다, 이런 식의 선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BSC의 가장 특징은 이전과 다르게 비재무적 관점도 포함시키면서 조직 내부와 외부, 과정과 결과, 단기와 장기,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두가 균형 잡힌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성과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됐어요. 그리고 보기라, 성과 관리를 위해 조직을 유기적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상하 또는 수평적 연계성을 강조하는 조직 전체적 시각의 관점을 둔다. 균형을 잡으려면 조직 내외 모두, 그리고 조직 안에서도 그러니까 유기적인 그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유기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조직 전체적 시각을, 그러니까 MBO와 비교를 해보면 MBO 같은 경우도 최근에 현대적인 평가 평가 제도이긴 하지만 결국 MBO는 개인의 관심을 많이 갖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BSC나 TQM 같은 경우에는 조직 전체에 관심을 갖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기존의 성과 관리와 마찬가지로 성과 지표와 전략과의 연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1회차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미션, 비전, 스트래티지, 성과 목표, 캐스케이딩. 성과 관리의 기본적 틀이라고, 이거는. 이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틀을 갖고 이틀에 기동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균형 잡힌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러한 모형이 BS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답이 옳지 않을 것 같아. 두 개인데 이 문제 정답률 50%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 45%의 분들이 매력적인 오답으로 3번을 찍으셨어요. 3번에 마킹을 하셨어요. 3번을 그냥 매력적인 3번,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이 3개라고 보신 분들이 45%이십니다.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봤는데 아마도 이 라하고 마가 상대적으로 좀 어색한, 그러니까 낯설은 보기라서 여기서 틀린 것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BSC의 특징이고 BSC의 어떤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럼 그 다음 문제가 16번 문제죠. 16번은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예요. 사례형 문제예요. 16번은 20년 행정사 기출 문제예요. 원문 그대로고요. 한번 볼까요? 발문부터 봅니다. 공무원 A는 주 5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고 싶으나 그가 맡은 업무는 정형적이면서도 보안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 집에서 할 수 없고 반드시 주 5일 출근해야 된대요. 반드시 주 5일 출근을 해야만 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A가 선택할 수 있는 적합한 탄력 근무 방식이에요. 로 묶인 것은 그리고 시차 출근제, 시간 선택 전환 근무제, 원격 근무제, 근무 시간 선택제, 재량 근무제가 제시되어 있어요. 오케이? 되셨나요? 요거는 우리 한번 표를 보면서 해설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해설 3페이지 유형근무제 유형이라는 표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돼 있죠.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유형근무제는 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규적으로 주 5일 출근해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그런 근무가 아니라 그 직장에서 우리가 주 5일 직장으로 출근해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근무 형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무원의 삶의 질의 제고라든가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무 형태라고 할 수 있죠. 됐어요? 근데 그런 유형 근무제에는 이런 유형이 있대요. 시간 선택제 근무제. 시간 선택제 근무제는 다시 그러니까 그 유형을 일단 나눌게요. 일단 유형 근무제의 유형이에요. 유형 근무제의 유형에는 시간 선택제 근무제와 탄력 근무제와 원격 근무제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제지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은 탄력 근무제가 뭐냐고 물어봤죠. 죄송합니다. 탄력 근무 방식으로 묶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럼 탄력 근무 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네 가지 중에. 오케이? 아마 그래서 이후에 보겠지만 아마 그래서 시간 선택제 근무제도 되지 않냐라고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여튼 그래요. 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시간 선택제 근무제는 이 개념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거고. 근데 국가공무원 임용령에는 시간 선택제 근무제와 유사한 게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이분들은 임기직 공무원 아닙니다. 일반직 공무원을 뽑는데 주 40시간 동안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근무 시간을 가져요. 보시면 제가 15시간에서 30시간 근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기업에서의 유형 근무제 유형입니다. 오케이. 우리 공무직 사회에도 이런 모든 유형 근무제 유형은 들어와 있긴 해요. 사실. 오케이. 되셨죠? 그리고 탄력 근무제에는 시차 출퇴근형이 있고 근무 시간 선택형이 있고 집약 근무형이 있고 재량 근무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격 근무제에 재택 근무형이 있고 스마트 워크 근무형이 있는 거죠. 이게 되셨나요? 그리고 또 우리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집약 근무형이 일일 근무 시간을 일반적으로 10시간에서 12시간을 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4시간에서 12시간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 두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이걸 적어드릴까요? 집약 근무형은 4시간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데 우리는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35자가 제대로 안 보이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갈까요? 그래서 탄력 근무 방식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원격 근무제는 뭐예요? 원격 근무제는 탄력 근무제 방식이 아니죠. 유형 근무제 한 유형이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선택 전환 근무. 이게 뭐냐면 시간 선택제 근무제예요. 이것도 역시 탄력 근무 방식이 아니죠. 재량 근무제는 뭐예요? 출퇴근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A라는 분은 출근하셔야 되는 거죠. 얘도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가라 2번이고
정답률은 75%예요. 많은 분들이 잘 찾아주셨고 15%의 분들이 가나를 찾으셨는데 아마 시간 선택 전환 근무를 시간 선택제 근무제를 유형 근무제 한 유형이고 탄력 근무제 한 구분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놓치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23번 문제입니다. 23번은 3페이지에 있어요. 23번은 의외였던 게 얘는 18년 국가직 취급 문제예요. 기출문제를 국가직 문제를 풀어보셨을 텐데 조금 뭔가 헷갈렸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23번 발문을 읽어볼게요.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현재 1번 직업 공무원 제도는 공직을 직업 전문 분야로 확립시키기도 하지만 행정의 전문성 약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 제도가 뭐예요? 젊은 사람을 공직에 유치해서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공무원 인사제도이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공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공직 자체가 전문적인 직업 분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문성을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문성을 그러니까 그 어떠한 업무의 어떠한 분야의 전문성을 무상 전문성이 있고 직업적 전문성으로 나누신단 말이죠. 직업적 전문성과 직무적 전문성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직업적 전문성은 전문 분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드와이트 왈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나가는 건 좀 너무 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공직이라는 게 전문 직업 분야가 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전문 직업 분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에 들어와서 행정부의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전문적인 분야가 된단 말이에요. 공직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근데 직무적 전문성은 뭐냐면 그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일반 행정가를 지향하잖아요. 일반 행정가를 육성하잖아요. 지향을 하고 일반 행정가주의죠. 예. 근데 그러면 일반 행정가는 뭐예요? 두루두루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적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행정의 전문성 약화는 직무적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고, 공직을 직업 전문 분야로 확립하는 거는 직업적 전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맞아요. 2번 역관주의 하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 향상은 물론 정책 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아니라 역관주의는 일반적으로 역관주의의 단점이 그거잖아요. 공직 임용의 기준을 정당의 충성도나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로 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이나 생산성을 행정의 전문성이나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걸 단점으로 잡죠. 근데 여기서는 정책 수행 과정의 효율성이란 말이죠. 정책 수행 과정의 효율성은 뭐예요? 최고 정책 의사결정자가 정책을 만들어서 정책을 결정을 해서 그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직의 임용의 기준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정치적 이해관계 아니면 정당에 대한 충성도 아니면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로 공직을 임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분 말 안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책 수행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된다는 거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그 정책 집행할 때 하향적 정책 집행에서 처음에 르다브스키 플레스만 모형 그 집행론 얘기할 때 다양한 비토 포인트가 있어서 다양한 거부점이 있어서 정책 집행이 실패했다고 보셨잖아요. 근데 이 역관주의하에서는 비토 포인트가 없단 말이죠. 왜? 내가 비토하면 그 다음에 이분이 혹시 연임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나는 공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케이? 되셨죠? 정책 수행 과정의 효율성입니다. 맞아요. 3번 대표 관료제는 역차별 문제와 실적주의 훼손의 비판이 제기되며 사회적 소외 집단을 배려하는 우리나라의 균형 인사 정책은 미국의 적극적 조치, 어퍼머티브 액션이죠. 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맞아요. 어퍼머티브 액션 그런 거예요. 뭐 대학에서 뭐 흑인 쿼터를 준다거나 아니면 공직에서
임용에 있어서 뭐 소수 민족들 뭐 아시안이던 아니면은 스페니시건 이런 분들 커트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거든요. 군대에서도 많이 하고 그거는 우리나라의 균형 인사 정책의 아이디어를 그 어퍼머티브 액션에서 갖고 들어온 거겠죠. 오케이 되셨나요? 맞습니다. 마지막 4번 총액 인건비 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구 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당국의 중앙통제는 그대로 둔 채 수장의 신설 통합 폐지와 절감 예산 활용 등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총액 인건비 제도는 뭐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NPM적 행정개혁의 일환으로서 그 부처에게 자율권을 주고 대신에 니들이 우리는 성과만 아니면 우리는 니들이 운영하는 그 결과만 갖고 성과 평가를 할 거야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거를 뭐 유사 소유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걸 내가 아껴 쓸 거잖아요. 근데 이전까지 관료제 패러다임은 어땠어요? 뭐 디셈버 피버라고 얘기하잖아요. 12월에 여기 뭐냐면 예산 남은 거 다 12월에 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쓰고 총액 인건비에 한정해서 너희들한테 총액을 줄 테니까 인건비 총액이랑 그다음에 총 인원 조직의 총 인원에 대한 그 쿼터로 줄 테니까 그만큼 총량을 줄 테니까 그 총량 안에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운영을 해봐. 대신에 우리는 성과평가 할 거야. 이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뭐야? 그럼 부처들이 적어도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조직에서의 인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주인의식을 갖겠죠. 그걸 아낄 거고 그걸 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틀려요. 유사소유권 몰라도 돼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제도나 구체적인 이런 건 아니고 유사소유권은 아예 소유권을 주면 소유권은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소유권과 비슷하게. 그러면 오너십을 가질 것이고 오너십을 가지면 아껴 쓸 것이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런 로직에서 그런 로직의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로직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제도들이 되게 많아요. 뭐 간단하게 뭐 얘기하면 뭐 여기 총액 인건비 제도도 있지만 뭐 탑다운 예산제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 실링 설정해주고 니들이 알아서 나머지 걸 알아서 써.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유사소유권 개념을 활용한 제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유사소유권이 나오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70%의 분들이 잘 찾아주셨어요. 근데 이게 매력적인 오답은 1, 2, 3번이에요. 각각 10%의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일단은 4번은 아마 추론컨대 4번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1, 2, 3번도 다 맞는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이거는 뭐, 무차별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 2, 3번의 정답률이 10%씩으로 나눠 가졌어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총액 인건비 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제도니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문제 갈게요. 그 다음 문제는 25번 문제입니다. 자, 25번. 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개수 문제이죠. 박스 문제이고, 25번은 14년 국가직 7급이랑 18년 행정사 문제의 선지들을 모아서 제가 박스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예, 됐고요. 자, 박스 문제가 아무래도 조금 좀 어려우시죠? 예, 같이 볼게요. 보기 가. 승진의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 경력만을 중시하는 경우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피터의 법칙 기억나시나요? 피터 프린시플 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거예요? 연공서열에 기반한 승진 제도를 전제하고 그러한 승진의 제도를 갖고 있는 조직들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의 무능력의 한계까지 승진하기 때문에 조직은 결국 무능력자로 다 채워진다. 조직은 결국 무능력자로 다 채워진다. 이게 피터의 법칙이잖아요. 그쵸? 그래요. 오래 계신다고 해서 능력이 있으시지 않다는 거잖아요. 연공서열로 승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무 경력만을 중시하는 거니까, 근무 경력만을 중시하는 경우 능률성을 저하시킬 수 있겠죠. 오케이, 되셨죠? 옳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직과 전보는 부처 간 할거주의 폐단을 타파하고 부처 간 협력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쵸? 전직 전보 뭐예요? 같은 직렬 내에서 움직이는 거, 같은 계급 내에서 움직이는 거, 뭐 그런 거죠.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전직이란 같은 계급, 직급 내에서 다른 직렬에, 아예 다른 직렬의 직위로 이동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전보는 동일한 직렬 직급 내에서 직위를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의 성질이 직무의 성질은 같지만 직무의 성질이 같은 직급 내 인사 이동이고, 전직은 직무의 성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수준, 등급은 같지만 직무의 성질이 다른 그런 직위로 인사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처라든가 이런 데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부처 간 협력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서 일해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A 부처라는 데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나 옛날에 B 부처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B 부처도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A 부처에서 일하면서 이 B 부처하고 협력할 일이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B 부처라는 곳의 문화라든가 관습이나 관행 같은 것도 알 수 있을 거고, 이들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협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겠죠. 오케이, 되셨나요? 보기 답니다. 개방형 직위는 해당 기관 내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무 수행 적격자를 선발 임용하는 제도이다. 얘는 뭔가요? 직위 공모제죠. 직위 공모제. 개방형 직위는 뭐예요?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오케이, 저쪽 틀려요. 보기 랍니다.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었을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이거는 국가공무원법 73조의 4 조문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조문 내용이라서 강임을 잘 모르실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예, 보기 마입니다. 보기 마. 실무 수습 중인 채용 후보자는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고요. 매력적인 오답은 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아주신 분들은 65%의 분들이 정답을 잘 찾아주셨고, 20%의 분들이 2번을 정답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15%의 분들이 4번을 정답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뭐 옳거나 틀린 걸로, 일단 매력적인 오답부터 한번 볼게요. 옳은 것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뭐 하나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아마도 강임 같은 경우에 조문을 잘 안 보셨으니까 강임 조문을 안 보셔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개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도 개방형 직위, 직위 공모제와 개방형 직위가 개방형 임용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혼동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케이, 되셨나요? 그러면 25번까지 봤죠?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9번 문제 볼게요. 아이고야. 39번. 죄송해요. 제가 나가면 안 되는데. 자, 39번 문제입니다. 39번은 17년 국가대 7급 문제예요. 원문이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39번. 성과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현재 1번,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은 크게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과 계약 등 평가와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근무 성적 평가로 나뉜다. 성과 계약 등 평가는 4급 과장급 이상이에요. 5급 아니에요. 그리고 5급 이하는 근무 성적 평가를 받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성과 계약 등 평가는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나눌 수 있으며,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0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얘는 근무 성적 평가입니다. 성과 계약 등 평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번 실시해요. 조문 제가 달아드렸죠? 예. 조문 달아드렸어요. 해설을 보시면서 조문 한번 조문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다면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각 부처가 반드시 이를 실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다면평가가 재량 사항인 것은 아실 것 같아요. 이거를 강제하기는 힘들죠. 옛날에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 다면평가가 들어오면서 일부 강제적으로 실시한 경우도 있긴 했는데 그거는 개정이 됐고 조문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재량 사항입니다. 근데 강제적으로 실시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재량 사항인 것만 알아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럴 수 있죠. 그쵸. 이거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 정답을 찾으신 분들이 75%가 되니까 잘 찾아주셨는데, 근데 이제 이거 정답을 안 찾으신 분들이 매력적인 오답은 1번이에요. 이거는 아마도 아직 이 파트를 잘 안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한 번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어. 근데 다면평가의 단점은 뭐죠? 그냥 인연이라든가 아니면 정의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실제 실적이 아닌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잖아요. 그죠? 관계라든가 인과관계라든가. 근데 그거는 이제 다면평가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단점이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전같이 이제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그런 체제에서는 상급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근데 여러 명이 다양한 사람들이 평가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제도 자체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구조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냥 인간관계 중심의 평가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장점은 그 제도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고요. 단점은 그 제도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장점은 그 모형에 들어있는 로직에서 장점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고요. 단점은 이건 일반적이에요. 단점은 그것이 실제 시행되어 봤는데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장단점을 볼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시겠죠. 어떤 제도든 간에. 오케이? 되셨죠? 네, 4번 역량평가 제도는 5급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역량평가는 뭐죠? 고위공무원단 임용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 고위공무원단 임용되신 분들에게 시행하는 평가이죠. 예. 뒤에 내용은 맞는데 5급이 아니고 고위공무원단 임용되시는 분들입니다. 됐죠? 틀려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문제는 정답률도 높고 그리고 평균도 높고 아마 인사행정 앞부분이라서 다들 좀 편안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인사행정이 요즘 상대적으로 정책학 비중이 상대적으로 1%밖에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우리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그다음에 인사행정이 상대적으로 한 문제 정도 더 많이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정리하셔서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점수 다 맞고, 적어도 물론 100점을 추구하지만 적어도 인사행정 자신 있는 파트의 인사행정에서 틀리시는 일 문제를 잘못 푸셔서 혹은 실수하셔서 틀리시는 일 없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까지 렉스터디 행정학 경찰학 전임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